일요일 토크킹 시간입니다. 장윤선 정신무 기자,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 세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도봉구가 나온 스타 토나스 김재석입니다. 기분이 안 좋으세요? 아니요, 기분 좋습니다. 조금 비가 좀 와서 그렇습니까? 차분한 마음 걱정돼서 차분하게 진행했습니다. 도봉구 쪽에도 폭우가 좀 쏟아졌나요? 물론이죠. 근데 아직 피해는 없어요. 네. 다행히. 동작 쪽에 하고 영등포 쪽에서 많이 또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뭐 이쪽에 긴급 재난 호우 문자 오고 막 그렇죠. 야, 지역별로 완전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서울도 뭐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비 피해 좀 유의를 하셔야 되고요. 자, 7월 임시국회 시작이 됐습니다. 자, 서울 양평 고속도로 문제, 이 정치권 공방 한동안 이어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네 가지로 봐요. 네. 야당의 의혹 제기는 할 만하다. 네. 제가 뭐 보좌관 생활 20년 해봤지만 저런 건 있으면은 저도 막 팠을 거예요. 네. 당연히 의혹 제기는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고, 원희룡 장관의 무효화, 백지화 선언은 상당히 좀 부적절하고 잘못됐다. 국가 정책 결정 과정상 상당한 시스템적인 문제점을 낳은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세 번째로 국토부에 월요일 날 있었던 해명은 좀 미진하다. 아직도 의혹이 해소가 되지 않았다. 왜냐하면요, 예타, KDI 뭐 이런 곳에서 했잖아요. 네. 그런데 설계사무소에서 2달 동안 검토를 해가지고 노선을 받고,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네. 그리고 네 번째, 민주당의 의혹 제기는 제대로 지금 뭔가 포인트를 잡지 못하고 있다. 되게 무능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한동안 이것 때문에 국민들이 불편해하실 것 같고, 양평 국민들은 이거 뭐야, 웬 날벼락이야, 황당해하실 것 같아요. 네 가지를 정확하게 지금 정리를 해주셨어요. 자, 일단 장윤선 기자님 말씀 한번 들어볼게요. 장 소장님 뭐 말씀 잘해주셔가지고 뭐 더 할 얘기도 없긴 하지만 제가 평론을 잘못했네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취재된 거 있으면 좀 말씀 또 해주셔도 되고요.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어디부터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 지경인데. 그러니까 지금 보면 끊임없는 반론을 그렇죠. 하면서 물타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가 진짜냐. 그래서 각 언론사마다 팩트 체크하느라고 정신이 없고 뭐 계속 새로운 뉴스가 나오니까 이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논점 이탈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도대체 15년 전 2008년부터 시작된 이 논의가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가 왜 만들어지려고 했었냐. 핵심은 양수리 두물머리 이 교통정책, 국도 6번 국도에 이 꽉 막히는 도로 교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부터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양평 사람들은 양평 안에 IC 하나만 만들어줘라. 그런데 그게 예타 통과가 계속 안 돼요.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그래서 이제 이 도로가 2017년부터 국가도로 계획에 따라서 국책사업으로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라 느닷없이 정권 교체되고 지방선거로 군수가 바뀌고 이러면서 이제 강상면으로 턴한 거잖아요. 근데 이것은 기존에 있던 것에서 선형 변경, 조금 뭐 가다 보니까 산 있어요. 그럼 이렇게 바꿀까? 뭐 강 있어요. 이렇게 바꿀까? 이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길이 난 거거든요. 그러면 예타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된 건지, 누가 왜 무슨 목적으로 길을 바꿨나, 이거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김태수 위원장님,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그 얘기를 합니다. 원안 그 양서면 쪽으로 간다면 전 양평 군수 민주당 출신 아니면 김부겸 총리 전 총리 땅들이 있으니까 이거 민주당 게이트다 오히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서서 이제 장 소장님 말씀해 주셨지만 야당 입장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라는 점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원안에도 전 민주당 양평 군수의 땅이 있다 그러면 문제 제기할 수 있죠. 각각 특혜를 받게 되는 건 사실이니까요. 뭐 그것을 노렸든 안 노렸든지 간에. 근데 저는 이제 세 가지 순서로 이 문제를 좀 접근하고 있는데 수정안이 좋냐 원안이 좋냐. 저는 수정안이 훨씬 좋다고 봅니다. 여러모로. 일단은 양평 국민들의 입장에 생각했을 때 수정안이 훨씬 낫습니다. 뭐 2안 3안 뭐 이렇게 세 가지 안이 있는데 2안도 그렇고 3안도 그렇고 다 한강 이남 쪽으로 지나가는 그 안이 교통체증 해소에 더 좋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두물머리를 좋아하는 건 서울 사람 입장이고요. 그래서 저는 수정안이 좋다고 보는데,
그럼 자 수정안을 전제로 하고 여기 특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거는 좀 밝혀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밝혀야 될 부분이고. 예, 야당의 지적이 틀렸다고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를 대하는 원장관의 태도, 백지화 선언은 어떻게 보냐? 이거는 글쎄요, 이제 정치 진영의 입장에서는 좀 호쾌한 면이 있어요. 예를 들면 속이 다 시원하다. 그런 면이 있어요. 실제로 이제 어떤 정치적인 면에서는. 네. 그러나 양편 군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오래된 사업인데 이거 괜히 민주당이랑 국민의힘이랑 치고받고 싸우면서 우리만 피해 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 수 있고 저는 그 우려에 맞게 그 백지화 선언은 철회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백지화 선언 한 이유는 뭘까요? 뭐 정치인으로 촉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한숨 쉬지 마시고요.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뭐 당정 협의 때 다른 쪽에 전화를 계속 막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장관이 그 당정 협의라는 중요한 자리에서 뭐 지인의 전화를 받았겠습니까? 뭐 대통령실의 전화를 받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이 있는데 어쨌든 원 장관 본인 생각만으로는 백지 안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혼자 결정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7월 3일 날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 나가가지고 아유 어공 늘공 아유 이게 차입니다. 이런 의혹받을 행위 안 하겠습니다. 제가 재검토 시켰습니다. 이렇게 합리적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5일 만에 판을 뒤집었단 말이에요. 네. 그거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은 안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추측할 수밖에 없지만 어쨌든 어느 곳과에 어디선가 누군가의 전화를 받고 좀 교감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대통령실은 이게 국토부 소관이기 때문에 알아서 해라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노룩 대응이죠. 내 할 바 아니야. 이거 국토부에서 얘기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여야가 논의 중이니까 여야가 알아서. 그다음에 양평 군민들이 문제 제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양평 군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뭐 이렇게 정리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대통령실은 쏙 빠져 있죠. 저는 대단히 비겁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원희룡 장관의 땅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기 김건희 여사 친정 땅, 윤석열 대통령 처가 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로가 뚫리면 개발은요, 그냥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서 무슨 선산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실제로 아니다. 지목 변경도 했고, 뭐 창고 부지도 있고, 대지도 있고 다 임야가 아니더라. 그리고 그래서 산지법 위반 의혹도 있다. 뭐 이런 농지법, 산지법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등등의 이슈들이 계속 제기가 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해명을 해야 됩니까? 당사자가 해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의 평소 스타일대로 만약에 거기 이재명 대표 땅이 있었다 칩시다.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압수수색하는 거예요. 검찰 수사 들어가고.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조용하고 완전히 빠져 있어요. 이거 완전 완벽하게 그냥 모르쇠로 일관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거 대단히 비겁하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본인 문제에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도 해야 되고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그리고 돈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국토부, 기재부, 대통령실 3자가 공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밝혀야 됩니다. 무슨 뭐 지금은요 막 이탓 저탓 뭐 얘기하다가 무슨 용역회사 책임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전문가로 그냥 한 거지 이게 무슨 뭐 정치색이 있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저는 국가 시스템이 붕괴되지 않는 한 이렇게까지 갈 수 있는 거냐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장 소장님.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의 정치적인 미래에 대해서 한번 득실을 따져보고 싶어요. 정치적 미래. 원희룡 장관이 당대표 할 거면 이런 선택하고 결정하고 이런 모습 보이는 거 괜찮아요. 당원 100%가 뽑으니까. 근데 본인은 대선 후보가 되려고 하잖아요. 그 대선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환호받는 정치인은요. 대통령, 대선 후보가 되기가 어려워요.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도 봤잖아요. 조국 전 장관, 추미애 전 장관. 지지층에는 강력한 환호를 받았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사람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배척당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희룡 장관이 이미 이런 뭐 발언을 하시고 이런 결정을 하셨지만 앞으로는 좀 보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뭐 지금 같은 질문인데 원희룡 장관 입장에서 방금 천하람 위원장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본인 스스로 대선에는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아니, 당 후보는 뭐 되기가 쉬울 수도 있겠죠. 당 후보는 될 수 있지만 본선은 좀 불리하다 이렇게 지금.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 진영의 논리로 보면
그래서 좀 속 시원한 면이 있다라는 말씀드렸잖아요. 네, 호쾌한 면이 왜 그랬냐면 사실 이제 민주당이 뭐 이번 건 같은 경우 저는 합리적인 의혹 제기라고 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실제로 많거든요. 굉장히 터무니없는 의혹 제기했다가 망신산적도 많고 정부 여당 입장에서 일단 여소야대 국면을 이끌고 가야 되는데 민주당이 국회 내에서도 국민의힘,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법안들 통과시키기 만무하고요. 정부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국책 사업들 가운데서도 민주당이 이런저런 맡아도 걸면서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이거 하나하나 대응하기 굉장히 어렵고 우리가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라는 말로 저희가 계속 일관했거든요. 총선 잘 뽑아주십시오. 근데 원희룡 장관이 세게 배팅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본인의 이미지에 어떤 큰 타격이 오든 안 오든지 간에. 그래서 정치 진영의 논리에 있어서는 속 시원한 면도 있다. 그러면 저만 그렇게 느끼진 않을 거고 저희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들 대부분 그렇게 느끼실 거거든요. 실제로 그런 반응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게 좀 동의하기가 어려운 게요. 그 원희룡 장관이 사실은 학생운동도 했었고 남원정 시절에 정말 개혁 보수의 깃발을 들고 저도 기억하거든요. 국회의원 회관에 양복 입으시고 하얀 운동화 신고 막 뛰어다니면서 정치했던 그때의 원희룡과 지금 보면 어떤 상황이냐면 앞서 이제 장 소장님 말씀하신 걸 제가 조금 첨언을 하자면 지난 3일에 국토부 기자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했어요. 이때 그 서울 양평 고속도로 얘기가 나와요.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원점 검토를 지시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 의혹살 일을 밀어붙일 이유가 뭐가 있겠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사흘 만에 입장이 뒤바뀌는 거예요. 당정 협의한다고 국회에 와가지고 회의 모인 자리에서 사람들하고 회의를 하는 게 아니라 어디론가부터 전화를 계속 받으면서 메모를 했다는 거고 메모하고 또 바깥에 나가서 전화 받고 오고 회의에 집중을 잘 못하더라. 그래서 우리도 백지화 결정이 내려지는지 몰랐다. 그랬는데 난데없이 백지화를 선언했다. 그러면 이게 뭡니까? 제가 여의도 정치권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이 뭐겠어요. 어디로부터 오더가 온 거 아니냐.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입장이 바뀌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원희룡 장관은 국민적 의혹 해소 차원에서 그날 누구에게 무슨 전화를 받았던 건지 얘기를 해야 되고요. 물론 관련해서는 17일 날 국토위가 열리기 때문에 그 국토위에서 야당 의원들이 질의를 하겠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저는 이게 국민적 의혹이 있으니까 이게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고 갑자기 이렇게 입장을 왜 바꿨냐. 이건 해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 자체로 볼 때 정말 어떤 그냥 뭐 보수의 소고력이 있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진정성이나 이런 게 좀 결여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대통령 답변 얘기를 장준 기자께서 말씀하셨는데 직접 답을 해달라라고 지금 민주당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대통령 김수희 위원장 대표 직접 답을 할 수도 있을까요? 이 사안에 대해서 안 하실 것 같아요. 뭐 굳이 이런 것까지 제 생각에는 누가 해야 돼? 누가? 그러면 이제 국토부 장관께서 국토부 장관이 얘기를 하는 저는 것이다. 대통령이 멋있게 이 상황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민망합니다. 이렇게 저희 처갓집 관련된 땅 문제가 국가의 중요한 고속도로 놓는데 걸림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저 이거 원점 재검토 제가 지시를 하겠고 저희 우리 처갓집에는 그쪽 땅과 관련해서는 재산권 행사하지 말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국민의 사랑과 응원을 받아서 대통령까지 됐는데 그 양평 땅 크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저희 처갓집 부동산 가지고 뭐 열심히 돈도 많이 버시고 활동하셨지만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려서 이런 부분 제 스스로 결자이제 하겠습니다. 라고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라는 왜 웃으세요? 아니요, 그렇게 왜 웃으세요? 안 웃었습니다. 상상을 해보니까 그렇게 되면 좀 해결이 좀 빨라질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아니 그 서울의 소리 녹취록 터졌을 때 대통령 후보 시절에 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랑 뭐 그렇게 길게 통화를 해가지고 그런지 하여튼 뭐 관련해서 뭐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던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국민들이 또 다른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리투아니아에 가서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계세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는 딱 사인하고 그러니까 유리할 때는 나타나고 불리할 땐 숨어버려요. 그 강골 같은 강골 검사 윤석열 검사 어디 갔습니까? 자, 그럼 민주당 뭐 특검 국정조사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뭐 우리 장수영님 당연히 요구를 하겠죠. 요구를 할 것이다. 요구를 할 텐데 이거 뭐 특검이나 국정조사 국민의힘이 받아주지 않으면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근데 민주당이 예상외로 조용한 것 같아요. 이게. 그 조용하다는 뜻은 생각보다 공세가 적다 이 말씀인가요? 예. 그러니까 이유가 뭘까요? 뭔가 좀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양평군하고 국토부에 공문을 받았는데 국토부 거짓말하고 있다. 뭐 이런 것도 없고 또 적극적으로 뭐 그냥 땅 한번 거기 가가지고 김우겸 의원이 인터뷰하는 걸 한번 봤는데 그거 외에는 적극적으로 야당으로서 의혹 제기가 좀 미진한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별로 할 의지가 없나? 왜냐면 해봐야 만약에 그게 여당을 공격하는데 유효한 수단이 되더라도 그게 약간 상처뿐이 영광이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양평군수 땅이 이미 걸려 있기 때문에 뭐 앞서 장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이미 세게 물타기가 됐어요. 그래서 원안으로 가든 수정안으로 가든 양쪽이 서로 내로남불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 땅이 지금 네 땅은 안 돼.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여야가 주고받는 공방의 기본 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일단 계속 이렇게 불은 지피는데 야당에서도 이거 적극적으로 할 의지도 없고 제 생각에 능력도 없는 것 같아요. 능력이 없다고 지금 말씀.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우선 그 전 군수 정동균 군수는 산 넘어가야 자기네 땅이 있다는 거고 거기 400년 살았대요. 400년이요? 네, 집안 사람들이 400년을 살았던 데고 그리고 거기 뭐 관련해서 하여튼 1.6km 지점이에요. 김건희 여사는 500m 지점이고 이쪽은 3,000평이고 저쪽은 김건희 여사네는 12,500평이에요. 축구장 5개. 그러니까 이게 사이즈가 비교가 안 되는 거고 400년 살지 않았잖아요. 최근에 2017년, 2019년 연달아서 김건희 여사 가족이 땅을 삽니다. 왜? 개발 목적이 있었던 게 언론 보도로도 다 확인이 좀 되고 있잖아요. 관련해서 민주당은 어제 위원회가 출범이 됐어요. 원안위. 원자력 완전위원회가 아니라 원안대로 가자. 그래서 원안위원회를 꾸리고 이제 오늘부터 적극적으로 활동을 한다고 하는데 이제 자료는 모으고 있고 일단 17일 날 있을 상임위에서 세게 뭐 질의를 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좀 미진하죠.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이해찬 대표 고발하고 뭐 이러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만 민주당의 움직임이 너무 더디고 둔하고 느리고 현안 대응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이러냐 그랬더니 그 당이 좀 어수선하고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면 누군가 딱 키맨이 돼가지고 이렇게 해서 일을 딱 나누고 쫙 이런 컨트롤 타워가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지도부가 일이 좀 아직은 어설픈가 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벌써 아직까지 어설프면 그러니까요. 총선 때까지 계속 어설플 텐데요. 1년 다 돼가는데. 그리고 저 오래 살았다는 말이 별로 그렇게 와닿지는 않는 거는 400년? 400년을 살았어도 땅은 최근에 살 수 있어요. 저도 도봉구에서 저희 아버지까지 하면 70년을 살았지만 부동산을 가지고 극히 최근이거든요. 마찬가지로 거기도 400년을 살았다고 하지만 결국 예타 최근에 그 구매한 땅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 주장은. 그 예타 전에 구매했던 땅, 부인이 구매했던 땅은 실제로 예타 전에 구매했기 때문에 시점에 관한 문제는 민주당이 불리할 겁니다. 아무래도.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게 총선까지 갈까요?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미치겠죠. 미친다고 봐야 됩니까, 이게 이거는? 뭐 그 도를 놓느냐 안 놓느냐보다는 저렇게 하는 게 집권 여당, 국정 운영에 무한한 책임을 갖고 있는 집권 세력이 할 일이냐라는 것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 있고 저는 이제 대통령실에 건의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뭐 민주당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언론 보도에 많이 나왔습니다만 대통령 처가 일가의 땅이 전국 17개 시도시에 19만 평 이상 된다라는 거예요. 많네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러한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대통령 친인척 관리를 하는 팀이 없단 말이에요. 대통령실에. 특별감찰관도 없고. 그래서 친인척 관리하는데 조금 더 역량을 투입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자칫 잘못하면은요. 저기 많이 뚫렸어요.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원희룡 장관의 논리가 먹혔어. 그래서 이제 자 삼안으로 가. 이제 강서면으로 갔어. 강상면으로 갔어. 그러면 앞으로 처가 일가와 관련된 땅 개발과 관련해서는 많은 지자체들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더 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미리미리 이 부분은
좀 관리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시라. 네. 알겠습니다. 총선 얘기 마지막으로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거 몰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땅 문제, 네. 집 문제 무지하게 예민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건드러진 측면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국민들의 눈높이가 예전처럼 정보가 별로 없고 이런 시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검색하면 다 나오고 자료 다 볼 수 있고 누구에게나 투명하게 다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원희룡 장관 태도도 그렇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대응을 보면 모든 책임이 민주당 너희에게 있어. 이렇게 화살을 역공을 이제 벌이고 있거든요. 근데 양평군 내부에서는 민주당이 불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양평군 자체가 워낙 국민의힘 강세 지역이기도 하고 또 강상면의 전체 인구의 절반 정도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주가 많이 산대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불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15년간 이 필요에 대해서 누적된 이걸 왜 안 해? 그렇다고 왜 도로를 안 만든다는 거야? 이게 말이 돼? 라는 기본적인 국민들의 상식의 눈높이에서 볼 때 부합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그럼 저는 국민들한테는 바로 그 심판 논리가 작동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좀 전에 우리 장윤선 기자께서 뭔가 어설프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셨는데요. 아마 그 느낌을 이제 말씀을 하셨는 거겠죠. 비판이 많이 올라오나 보죠.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윤자 얘기를 좀 해보려고요. 이건 뭐 어설프고 상관없는데 어제 원래 이재명 대표랑 이낙연 전 대표 만나기로 했는데 회동 2시간 앞두고 연기를 했어요. 막 비 때문에 호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뭔가 내막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취재를 했는데요. 네, 취재하셨습니까? 비 때문은 맞아요. 왜냐하면 뭐 이런 거예요. 만나면 이 비 속에 이 사람들 퇴근도 못 하고 난리가 나는데 그리고 어제 사실 비 피해가 많았잖아요. 네. 뭐 퇴근해야 되는데 어떡하냐 뭐 이런. 근데 저녁 시간에 장소가 종로였더라고요. 그래서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해서 4시 반경에 이제 호우경보가 내려졌을 때 뭐 취소하는 걸로 하자라는 문자가 민주당 기자들한테 왔었고요. 그래서 그런데 실제로 이제 비는 비지만 그래서 다음 주에 만나기로 했대요. 다음 주 화요일이냐 그랬더니 그건 또 얘기를 안 해주고 다음 주는 다음 주다. 여기까지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핵심은 별로 만나고 싶어하는 거죠. 그게 핵심이군요. 네, 별로 뭐 딱히 지금 만나서 그냥 같은 장소에서 밥만 먹었어요. 그리고 뭐 우리가 이제 둘 다 이제 대선에서 경쟁했던 두 후보기 때문에 뭐 그 앙금이나 이런 게 쉽게 뭐 오늘 만난다고 해서 바로 해소되고 이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이슈가 너무 커져버렸고 안 만나면 완전히 뭐 분열할 거야 막 이런 국민적 비판이 커졌기 때문에 안 만날 수는 없고 그래서 만나긴 만나는데 그냥 반 윤석열 전선 뭐 요런 정도 수준에서 메시지 내고 그래서 그러면 일단 만나고 다음에 또 언제 보나요? 그랬더니 그건 또 따로 얘기합시다. 이렇게. 그러면 뭐 호우 때문에 미뤄진 거는 맞고요. 곧 또 볼 수 있다는 거네요. 근데 뭐 만나고 싶어 하고 만날 이유가 있으면 어떠한 이유를 들어서라도 만났을 텐데 만나고 싶어 하는 것 같지가 않다는 좀 생각이 들고 이게 생중계가 아니라 이게 비공개 녹화 중계잖아요. 그러면은 두 분이 만나가지고 저희 비 피해 입지 마시고 잘 정부는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메시지만 내도 괜찮잖아요. 근데 일단은 두 분 사이에 갈등과 분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라고 민주당 지지층은 불안해하고 있는데 하루라도 빨리 만나서 그런 것을 잠재우는 것이 훨씬 더 좋지. 비핑계 대면서 안 만났다? 그러면 정치인들 비핑계 되면 회의 같은 거 안 할 겁니까? 종로에서 안 만나고 그냥 여의도로 뭐 가까운 데로 옮겨서 만나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이해가 되질 않고 별로 큰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낙연 대표가 이재명 대표 잘하고 있어요. 등 두드려 주려고 미국에서 귀국한 건 아니잖아요. 지난 2일 날 분명히 호남 방문하면서 비판을 세게 했단 말이에요. 많이 미진한다라고. 그런 것을 보면 이재명 대표도 굳이 뭐 내가 좀 만나야 되나 아마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안 만나길 잘했다? 네. 근데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라 그 어제 비가 이렇게 내리는 가운데서 그 두 사람이 만나서 밥 먹는 모습 자체가 그렇게 저는 좋아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막걸리가 뭐 준비됐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저는 그런 거 다 먹으면 되죠. 야당 대표랑 전 대표가 만나는데 지금 어떻게 수혜 상황이 날지 모르는데 한가하게 밥 먹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어제 이 현장을 좀 예의주시하고
안 만난 거는 좀 잘했다. 저는 그거는 뭐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좋은 명분이 됐겠죠. 또 그 두 분에게. 혹시 누가 먼저 취소한지 혹시 취재가 됐나요? 이게 네. 그 이제 두 분 거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그러니까 지금 이낙연 대표 쪽에서는 윤영찬 의원, 그다음에 이쪽에서는 김영진 의원. 네. 그래서 두 분은 되게 친하고 막역한 것 네. 같아요. 뭐 형님 아우 이렇게 하면서 자주 소통하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먼저 이거 비 이렇게 많이 오고 난리인데 이거 될까 해서 이제 같이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그럼 뭐 다음 주에 합시다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둘이 만났대요. 둘이 만났다고요? 아니, 왜냐하면 식당을 예약했는데 안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둘이 갔다는 얘기가 간다고까지만 들었어요. 네. 이야, 명락회동이 아니고. 예. 근데 제가 만약에 윤김회동으로 참모라면 네. 만나고 여러 가지 좀 민주당 지지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메시지도 내놔요. 근데 네. 극한 폭우 때문에 좀 피해가 생기잖아요. 바로 그럼 다 글로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거기서 봉사활동하고 그런 모습 보이는 것이 어땠을까. 오히려. 그걸 역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저런 것들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다 보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위축되거든요. 네. 그런 지도자들이 할 모습이 아니다. 그런 것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상황 변경을 꾀할 수 있어야 지도자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옛날에는 저런 지도자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최근엔 그런 정치인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좀 바뀐 것 같죠. 자기를 내놓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막 그냥 발 걷어붙이고 뭐 일하고 이런 분들은 별로 안 적은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또 중요한 이슈인 오염수 방류 문제입니다. IAEA 최종 보고서도 나왔는데 이 발표 이후에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막 다 한번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논란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저부터 할까요? 네. 그 7월 4일 날 IAEA가 그 140쪽짜리 최종 보고서를 내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 말머리에 이제 이 보고서가 어떤 성격인지를 규정하는 그 서문 발문에 해당하는 내용에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요. 첫째, 이 보고서 내용은 IAEA 회원국 의견을 반영한 것이 아닙니다. 둘째, 보고서 내용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노력은 했지만 IAEA도 또 회원국들도 보고서 내용의 활용을 통해서 생기는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단서를 달았어요. 책임 안 진다. 잘 아시는 것처럼 IAEA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서 57년에 유엔 산하 독립기구로 설립이 됐고요. 네. 전 세계 186개국이 우리도 가입된 국가입니다. 비회원국은 36개 나라밖에 안 돼요. 일단 그 보고서를 그러면 책임지지 않는다고 단서를 단 이 140쪽짜리 보고서에서 믿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라는 거고 오늘 아침 한겨레 단독 보도를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게 뭡니까? 알프스의 성능. 알프스가 도대체 제대로 걸러낼 수 있는 거냐. 이게 뭐 8번 고장이 났다더라 뭐 등등에 있지만 일본 정부가 확인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 보도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IAEA가 그 알프스 성능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검증을 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믿어요? 이런 상황이 되면.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의 태도예요. 일본에서는 친절하게 그 기자들 상대로 기자회견을 하고 질문에 대해서 다 답변하고 했어요. 네. 우리나라에 와서 기자회견 안 했습니다. 물론 야당은 만났어요. 그런데 조선일보 보수 언론 조선일보하고 딱 인터뷰해가지고 오염수보다 사실은 북한 핵 문제가 더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오염수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검증을 했고 그래서 이 방류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환경적 피해가 있는지 생태계가 어떻게 교란될지 유전자 변형이 일어났을 때 이 삼중수소의 문제가 어떻게 될지 이런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느닷없이 북핵 얘기를 꺼냅니다. 네. 이렇게 정치적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분이 외교관 출신이에요.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궁금증에 대해서 의혹을 해소해주고 문제가 되는 방향으로 설명을 해줘야지 그게 아니라 엉뚱한 얘기를 한 다음에 자, 이 오염수와 관련해서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저는 일본에 있겠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 저는 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이 보고서가 작성된 경위를 보면 2021년 7월에 IAEA가 일본 정부하고 협약을 맺고 이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된 기술적 지원을 목적으로 안전성 검토팀을 꾸린 다음에 그다음에 이 활동을 개시했다는 게 전 원안위원회의 설명이에요. 네. 그러면 이 안전성 검토팀의 목적이 뭐냐.
안정적으로 해양 방류를 잘 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을 한다. 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겁니다. 심각한 거는요. 작년 11월에 오염수 탱크 1,070개 가운데 3개를 딱 샘플링을 했거든요. 네. 그중에서 하나만 샘플 검사를 했고 나머지 2개 샘플은 올 연말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도 바닥에 있는 슬러지는 그냥 섞고 이게 아니라 맨 위에 있는 물만 떠가지고 그냥 깨끗한 물로 했다. 네. 방사능 기준치의 72%가 넘는다. 그러면 그 안에 어떤 그 핵종들이 있고 이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걸 믿겠습니까? 제가 근데 너무 길게 설명해서 죄송합니다. 몇 가지 말씀 주십시오. 네. 첫 번째로 이 서문에 나온 IAEA 회원국들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이거는 회원국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우리는 오염수 방류할 거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IAEA 안에는 러시아랑 중국이 들어있기 때문에 네. 여기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일단 반대하게 돼 있어요. 계속 소수 의견을 내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계속 반대 의견을 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의견이 찬성으로 가진 않았을 거거든요. 네. 그렇게 이들을 의식한 그 문구예요. 이거 자체가 과학적으로 부정확하다는 말을 하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IAEA 보고서는 권고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걸 방류해서 나온 결과적 책임을 결국 각 국가들이 지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서문에서 나온 내용을 굉장히 과대 해석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보고서 통상 나오는 문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샘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보니까 그 저류소에 계속 모든 물들이 섞여가면서 예. 평균치로 다 똑같이 그 데이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어느 수조에서 풀면 내용이 달라지고 저쪽 수조에 풀면 안전하고 그런 게 아니라 계속 섞이는 방식으로 알프스가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여기 샘플이 부정확하다라는 거는 애초에 좀 틀린 얘기인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IAEA 보고서 자체에 대한 불신, 그다음에 어떤 과학 자체에 대해 진정성을 얘기하면서 못 믿는다는 거는 굉장히 저는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이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과학에 진정성이 있을 수가 있어요. 진정성을 제하고 본 것이 바로 과학이기 때문에 게다가 IAEA가 뭐 독립산하기구이기 때문에 못 믿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유엔 총회에 직속되어 있는 그 방사능 관련된 그 영향 평가를 하는 전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는 네. 2013년부터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했는데 여기서도 안전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IAEA뿐만이 아니라 미국 주정부, 연방정부 전부 지금 안전하다는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방류 자체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우려를 표할 수는 있겠지만 보고서 자체를 과학적으로 못 믿겠다는 거는 사실 과학 자체를 믿지 않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좀 다른 식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장성호 소장님한테 요 질문 같이 드려볼게요. 한일 정상회담 있다고 하니까 네. 기시다 총리하고 얘기하면서 일어났던 오염수 얘기도 나올까요? 언론 보도가 나왔죠. 뭐 그런 얘기를 기시다가 하면은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의 우려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전달하겠다. 기시다를 설득할 수 있을까요? 설득이야 뭐 되겠습니까? 기시다는 이미 뭐 방류하겠다고 했는데 우려를 전달하는 거겠죠. 네. 근데 기시다가 만약에 후쿠시마 수산물 이거 수입 좀 재개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대통령께서 어떠한 메시지와 입장을 밝힐 것인지 그 부분을 좀 주목해야 될 것 같고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저는 IAEA 네. 그 보고서 못 믿겠어요. 못 믿겠다고요? 네, 왜 못 믿냐면 우리가 18세기, 19세기 실증주의가 되는 것은 과학적이라는 것, 뉴턴 이후에 과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한 거잖아요. 예. 과학이라는 게 뭐예요? 다양한 사람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실험을 했을 때 거의 비슷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왔다. 이건 과학적이다. 검증이 됐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IAEA도 자신들이 실험을 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시찰단도 자체적인 실험한 거 아니잖아요. 일본이 준 자료 우리 이렇게 실험했는데 이렇게 됐어요. 그거 보고 이제 낸 거니까. 그 검증을 안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거 어떻게 과학적이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못 믿겠지만 뭐 희석시키면은 별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정부가 지난 갤럽 조사에서 국민의 85%가 이거 좀 두려워, 무서워, 이거 안 됐으면 좋겠어라고 했는데 이 괴담, 선동 뭐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네. 자, 제가 그럼 정리 좀 해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예. 짧게 말씀드리면 일본은 그러면 왜 이거를 이렇게 그 방류를 하려고 하느냐. 네. 이제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2011년 원전 사고 이후에 55개국이 농수산물 수입 규제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12개 나라와 지역에서 이 농수산물 수입 규제를 하고 있는데 네. 특히 이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 야생 버섯류 포함해서 10개 현의 식품에 대해서 방사능 검사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그 리투아니아 가서도 이거 해제를 요구할 거라고 합니다. 기시다가. 그러니까 뭐냐면 자 2011년 사고 났고 2023년 방류를 합니다. 이걸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 끝났어요. 자 이제 일본의 수산물, 농산물 안전하니까 여러분 믿고 먹으세요. 이제 이런 걸 하고 싶은 거예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 끝났다 선언하고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수입 규제 이런 거 하지 말라. 경제적 문제가 훨씬 큰 겁니다. 이걸 방류하는 방법이 싸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경제적 이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본의 이런 이기적인 판단에 왜 우리가 동조를 해야 됩니까? 알겠습니다. 자 김재수 위원장이 할 말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이 이슈 다음 주까지 계속 네. 뭐 계속 연결이 될 것 같으니까요. 그때 김재수 위원장님 말씀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크킹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장윤선, 김재섭, 장청설 소장 세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왜 제어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장 소장님. 감사합니다.